평범한 어느 날 과자를 사러 나간 한 소녀가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범죄 미스터리 채널들이 오랫동안 주목해온 이 사건. 당시 많은 사람들은 소녀가 가출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고, 이는 소녀의 가족들에게 또 다른 엄청난 타격이 되었죠. 그렇게 긴 세월이 흐른 뒤 마침내 사건의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캐리 닉슨. 그녀는 1971년 5월 2일 클린턴 카운티의 플래츠버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게리 닉슨, 어머니 캐시 닉슨, 그리고 여동생 로리와 두 남동생과 함께 오세이브 포크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987년 캐리는 오세이브 포크스 고등학교의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성적이 우수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소프트볼 팀의 투수로도 활약했죠. 게다가 글쓰기와 노래 부르는 것에도 꽤 소질이 있었습니다. 여동생 로리에게 언니 캐리는 단순한 뛰어난 사람을 넘어 남을 잘 이해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 엄마를 도와 동생들을 돌보는 데 앞장서는 마치 동생들에게는 제2의 엄마 같은 존재였죠. 캐리는 동생 로리의 우상이자 부모님의 큰 자랑이었습니다. 1987년 6월 22일 밤 9시 무렵, 닉슨 가족은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캐리의 아버지가 마실 것과 간식거리가 다 떨어졌다며 캐리에게 슈퍼마켓에 가서 좀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캐리는 기분 좋게 알겠다고 대답했죠. 슈퍼마켓은 집에서 두 블록도 채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캐리가 심부름을 가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캐리가 집을 나선 것은 밤 9시 30분경이었습니다. 간식을 기다리는 동안 엄마 캐시와 아빠 게리는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여동생 로리와 두 남동생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죠. 부부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한밤중인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캐시는 캐리의 방을 살짝 엿보았고 침대 위에 캐리가 누워 자고 있는 듯한 형상을 어렴풋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딸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죠. 다음날 아침, 엄마 캐시는 평소처럼 아이들을 깨우러 갔다가 캐리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로리에게 언니를 본 적이 있냐고 물었지만 로리는 못 봤다고 답했죠. 캐시는 어젯밤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캐리를 본 것은 어젯밤 간식을 사러 집을 나설 때가 끝이었습니다. 순간 캐시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죠. 그녀는 서둘러 남편을 깨웠고 부부는 즉시 딸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캐리의 조부모님부터 학교 친구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지인에게 연락했지만 그 누구도 캐리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엄마 캐시는 자신의 딸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캐리는 단 한 번도 외박을 한 적이 없었고 어딜 가든 항상 부모님께 미리 말하는 아이였죠. 그래서 캐시의 걱정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가족들은 실종 전단지를 인쇄해 친척, 친구들과 함께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다급하게 나눠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정신없이 찾아 헤맸음에도 캐리에 대한 그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었죠. 결국 캐시와 게리 부부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실종자 발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의 입장에서 볼 때 캐리 또래의 청소년이 하룻밤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개는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금방 발견되곤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 레이트 경관이 캐리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 한편 다 괜찮을 거라며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마크 경관은 자신이 경찰로 근무한 8년 동안 캐리와 같은 경우를 수없이 봤지만 진짜 실종 사건으로 이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죠. 캐시는 마크 경관에게 캐리의 인상착의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갈색 머리에 파란 눈, 그리고 양쪽 귀에는 여러 개의 피어싱을 하고 있었는데 왼쪽 귀에 2개, 오른쪽 귀에 4개였습니다. 집을 나설 당시 초록색 스웨트 팬츠에 소매에 파란 줄무늬가 있는 노란색 티셔츠,
그리고 청 자켓과 하얀색 단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갈 때 챙긴 돈은 고작 $20가 전부였죠. 조사를 받는 동안 엄마 캐시는 캐리가 정말 믿음직한 아이이며 가족에게 아무 말 없이 밖에서 밤을 보낼 아이가 절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크 경관도 이번 일은 여느 가출과는 다를 수 있음을 직감하고 캐리의 방을 살펴보았죠. 캐리의 침대 옆에는 반쯤 읽다만 책이 놓여 있었고 갓 취득한 운전면허증과 평소 자주 쓰던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도저히 어디론가 떠날 채비를 한 사람의 방으로는 보이지 않았죠. 이어서 마크 경관은 근처에 있는 유일한 슈퍼마켓으로 향했습니다. 슈퍼마켓 직원은 캐리의 이름은 몰랐지만 사진을 보자마자 어젯밤에 물건을 사러 왔던 소녀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았던 덕분에 직원은 캐리의 구매 영수증을 금방 찾을 수 있었죠. 영수증에는 캐리가 우유, 탄산음료, 감자칩을 구매한 것으로 나와 있었고 결제 시간은 9시 45분이었습니다. 직원의 기억에 따르면 캐리는 슈퍼마켓에 불과 몇 분 정도만 머물렀고 물건을 산 뒤 바로 나갔으며 그 과정에서 수상한 점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단서를 통해 적어도 한 가지 사실은 명확해졌죠. 9시 45분 이전까지는 캐리가 실종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체드 세펙 경관이 캐리의 실종 사건 수사에 합류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찾기 위해 가장 먼저 닉슨 가족의 집 근처 주민들을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동네였기에 낯선 사람이나 모르는 차량이 오가면 쉽게 눈에 띌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하지만 경찰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물어보았음에도 여전히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경찰은 수색 범위를 대폭 넓혔습니다. 여러 명의 산림 경비대원이 수색 작전에 투입되었고 심지어 경찰경과 헬리콥터까지 동원되었죠. 경찰은 여러 교차로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지나가는 차량들을 일일이 검문했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캐리는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죠. 하룻밤 사이에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한 소녀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검사인 버나드 말론 역시 이 마을의 주민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버나드에게도 캐리와 비슷한 나이의 딸이 있었기에 닉슨 가족의 참담한 심정을 깊이 공감할 수 있었죠. 어떤 면에서 보면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소녀의 실종은 누군가에게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보다도 가족들에게 훨씬 더 끔찍한 공포와 불안을 안겨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6월 24일, 한 젊은 남성이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저스틴 아처였습니다. 저스틴은 마지못해 하는 태도로 경찰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캐리가 실종되던 날 밤, 그는 캐리의 집 근처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에 갔었는데 그때 길거리에서 쇼핑백을 들고 걸어가는 캐리를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캐리와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고 이후 곧바로 차를 몰고 그곳을 떠났다고 했죠. 사실 저스틴에게는 2번의 가벼운 전과 기록이 있었습니다. 결코 모범적인 청년이라고는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캐리를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억지로 아들을 끌고 경찰서에 와서 모든 것을 명확히 밝히라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체드 경관은 저스틴의 첫 인상이 몹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진술을 하는 내내 말투가 너무나 가벼웠고 분명 캐리의 실종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수사에 엄청난 도움이 될 단서였습니다. 저스틴의 진술에 따르면 그가 캐리를 목격한 장소는 캐리의 집에서 3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캐리는 바로 그 300m 구간 안에서 사라졌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저스틴의 범죄 이력과 진술 조사 당시의 엉망인 태도 때문에 체드 경관은 그의 말을 반신반의했고 심지어 그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죠. 그러나 그가 캐리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체드는 직설적으로 자신의 의심을 내비치며 저스틴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저스틴이 진술을 살짝 바꿨습니다. 캐리를 보고 나서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는 겁니다. 2번의 진술이 왜 다르냐는 추궁에 저스틴은 자신이 이 사건에 너무 깊이 엮이는 것이 싫었을 뿐이라고 변명했죠.
그리고 캐리의 실종과는 절대 무관하다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체드가 그 이후의 행적을 캐묻자 저스틴은 차를 몰고 여자친구의 집으로 가서 다음 날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저스틴은 실제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체드는 저스틴의 여자친구 제니를 찾아갔습니다. 제니는 저스틴의 말이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었고 그에게서 평소와 다른 어떠한 이상한 점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죠. 비록 이것만으로 모든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지만 경찰이 저스틴의 차량을 샅샅이 검사한 결과 그가 실종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스틴은 임시로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죠. 어느새 캐리가 실종된 지 48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캐시와 아빠 게리는 딸에게 분명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했고 뼈에 사무치도록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세 아이들 앞에서는 억지로 평소와 다름없는 척을 해야만 했죠. 여동생 로리는 언니가 없는 그 나날들 동안 온 가족이 삶의 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것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동시에 경찰의 수사 또한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죠. 캐리가 실종된 지 3일째 되던 날, 뉴욕주 경찰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보자는 테드 프라이어라는 남자가 아주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 테드라는 인물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죠. 당시 44세였던 테드는 지난 수년간 종종 기이한 행동을 일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성들의 뒤를 밟거나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것을 즐겼고 많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없었던 데다 그의 표적이 된 여성들 또한 자신의 피해 사실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테드는 단 한 번도 기소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테드가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만은 너무나 분명했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테드는 캐리의 집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체드 경관은 곧바로 테드를 찾아가 신문했습니다. 테드는 자신에게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지만 단 한 번도 누군가의 몸에 손을 댄 적은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어디에 있었냐는 체드의 질문에 테드는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역시 아들의 말을 확인해 주었죠. 이로써 테드 또한 범행을 저지를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도 경찰의 수사는 여전히 비궁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언론을 통해 점점 더 많이 알려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캐리가 평소 불행했을 것이며 스스로 집을 떠나는 것을 선택했을 거라는 근거 없는 억측을 내놓았죠. 이런 루머들은 닉슨 가족에게 또 한 번의 끔찍한 타격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잘 아는 사람들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캐리는 매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고 가족들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캐리가 가출을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경찰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캐리가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기본적인 생활용품조차 챙기지 않았으며 그녀가 자발적으로 사라졌음을 시사하는 흔적은 전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알고 있을지 모르는 잠재적 목격자들에게 경찰에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계속해서 호소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닉슨 가족은 끔찍한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면서 캐리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점차 희미해져만 갔죠. 캐리가 실종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절차상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미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체드 경관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죠. 그는 이 사건의 진실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굳게 믿었고 끝까지 그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캐리의 실종을 초래한 범인이 묻지마식 무작위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범행을 저질렀다면 분명 다음번에도 또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죠. 그래서 근처 주나 다른 카운티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는 늘 해당 사건의 담당 조사관과 의견을 교환하며 캐리 사건과의 연관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동시에 그는 납치나 몹쓸 범죄로 체포된 모든 자들을 예의주시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직무를 활용해 범죄 수사 채널에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했고
캐리의 가족이 텔레비전에 출연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알릴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실제로 그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캐리의 실종 사건을 다룬 방송이 나갈 때마다 경찰서에는 수많은 제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캐리를 본 것이 확실하다고 믿고 연락을 취해왔죠. 그렇게 모인 목격 제보만 무려 600건이 넘었습니다. 체드는 그 제보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기록하고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물론 그중 대부분은 사람들의 착각이었지만 그 중에는 정말 그럴싸하고 진실처럼 들리는 목격담도 있었죠. 체드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수많은 장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프랑스령 타이티 성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이 한 번의 출장에만 꼬박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수사 결과는 안타깝게도 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찰나 체드는 또 다른 제보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제보자는 어떤 콘서트 녹화 영상을 보다가 그 안에서 캐리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체드는 이 소식을 닉슨 가족에게 전했고 그들과 함께 그 영상을 수없이 반복해서 시청했습니다. 캐시와 게리는 극도로 흥분했습니다. 영상 속에 찍힌 소녀가 정말 캐리와 판박이처럼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드디어 딸을 찾았다고 확신했죠. 이 소녀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온갖 난관을 극복하며 마침내 이 소녀를 찾아냈을 때 그녀는 캐리가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온 완전히 다른 소녀였던 것입니다. 1990년 말 캐리가 실종된 후 맞이하는 네 번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체드 경관은 한 절도 사건을 조사하던 중 우연히 새로운 단서 하나를 얻게 됩니다. 세스 매드스라는 이름의 한 주민이 체드에게 아주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어떤 사람이 뒷산 숲속에 있는 나무 한 그루에 계속해서 추모를 하러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체드는 그의 설명을 바탕으로 숲을 수색해 그 나무를 찾아냈습니다. 완전히 시들지 않은 꽃다발 하나가 나무 뿌리 부근에 묶여 있었는데 다소 기괴해 보였습니다. 꽃이 시든 정도로 보아 그곳에 놓인 지 한 달이 채 안 된 것 같았습니다. 체드는 일부 살인범들이 죄책감이나 범행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범행 현장을 다시 찾아와 피해자를 추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리한 직감으로 이것이 혹시 캐리의 실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연결지었죠. 체드는 즉시 그 숲 일대를 꼼꼼히 수색했고 후각 탐지기를 동원해 근처에 피해자의 유해가 묻혀 있는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발견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체드는 그 꽃다발을 놓고 간 추모객을 찾기 시작했죠. 그는 꽃다발 속에 백합이 섞여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백합은 주로 온대 지역에서 자라는 꽃입니다. 게다가 꽃다발을 묶은 것은 2손가락 너비의 붉은색 리본이었습니다. 이런 정보들로 미루어 볼 때 이 꽃다발은 야생에서 꺾어 만든 것이 아니라 꽃집에서 정식으로 구매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세이브 포크스에 있는 꽃집이 단 3곳뿐이었습니다. 체드는 꽃집 주인들에게 지난 한 달 동안 이와 비슷한 꽃다발을 판 적이 있는지 물었죠. 하지만 꽃다발이 너무나 평범한 탓에 제대로 된 확인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추모객을 찾기 위해 체드는 국경 수비대에 연락을 취해 인근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고 꽃다발 근처에 동작 감지 센서까지 설치했습니다. 누군가 그곳에 접근하면 그가 가장 먼저 알 수 있고 인근의 수찰대도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야생동물이나 강풍 때문에 센서가 오작동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센서가 울렸을 때 체드는 그것이 그 추모객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순찰대가 현장에서 다소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급히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 꽃다발로 교체되어 있었고 사람은 사라진 뒤였죠. 또다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절망하던 찰나 세스가 체드에게 낯선 차량 한 대를 목격했다며 그 차 번호를 적어두었다고 전했습니다. 체드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미스터리를 풀어낼 암호라고 생각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체드는 차량 번호를 통해 차주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코네티컷주에 거주하는 베럿 마이클이었습니다. 그곳은 오세이브 포크스에서 무려 400km 이상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체드는 그 즉시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고 마침내 베럿을 찾아냈습니다.
베럿은 자신이 그 꽃다발을 놓아둔 것이 맞다고 순순히 인정하며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3년 전 그는 오세이브 포커스에 땅을 구매했고 딸에게 그곳에 스키 오두막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얼마 뒤 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베럿과 그의 아내는 원래 오두막을 지으려 했던 그 땅에 딸의 유골을 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딸이 너무도 그리웠기에 시간이 날 때마다 그곳을 찾아가 꽃을 놓고 추모했던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베럿의 가슴 아픈 사연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분명 그는 체드가 찾던 그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소중한 딸을 잃은 슬픈 아버지일 뿐이었죠. 캐리가 실종된 이래 체드는 총 70건이 넘는 목격 사건을 조사했고 1,500회 이상의 신문을 진행했으며 200구가 넘는 신원 미상의 시신을 대조하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캐리는 여전히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994년 1월 캐리가 실종된 지 어느덧 7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캐리는 영원히 찾지 못할 것이라고 체념하고 있을 때 사건은 믿을 수 없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변호사가 체드 경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의뢰인이 체드와 꼭 할 이야기가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이 의뢰인의 이름은 로버트 존스. 그와 그의 아내 테레사는 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작물까지 현장에서 확보되었기에 그와 그의 아내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아주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부부가 모두 감옥에서 복역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에게는 연로한 부모님과 돌봐야 할 2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는 아내의 집행유예를 얻어내기 위해 체드와 일종의 거래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유죄 인정 협상으로서 이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로버트의 목적이 너무나 노골적이었기에 그가 하는 말이 진실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아내를 돕기 위해 얼마든지 거짓 자백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었죠. 로버트는 자신이 하는 모든 말이 진실임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체드는 지역 검사를 불러들였고 그들은 함께 로버트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버트는 그동안 숨겨왔던 끔찍한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캐리가 실종되었던 그 해 로버트는 메인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그는 고향인 오세이브 포커스에 계신 부모님을 뵙기 위해 차를 몰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중에 그는 심부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캐리를 우연히 목격했죠. 로버트는 당시 캐리가 입고 있던 옷차림과 그녀가 샀던 간식들까지 아주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강제로 캐리를 자신의 차 안으로 구겨 넣은 뒤 부모님의 농장 뒤편에 있는 작은 통나무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로버트는 캐리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죠. 몹쓸 짓을 마친 후 그는 캐리에게 다시 돌려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차를 몰고 가던 도중 로버트는 마음을 바꿨죠. 그는 결국 캐리의 목숨을 잔혹하게 앗아갔고 시신을 그 자리에 안매장했습니다. 이 참혹한 사건은 그의 부모도 아내도 전혀 몰랐던 오직 그만의 완벽한 비밀이었습니다. 로버트가 진술한 당시 캐리의 옷차림과 구매했던 음식의 종류로 미루어 볼 때 그는 확실한 진범만이 알 수 있는 사건의 세부적인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했습니다. 체드는 유죄 인정 협상에 서명하려면 경찰이 캐리의 시신을 찾을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야만 그가 진짜 범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었으니까요. 1994년 1월 28일 로버트는 체드를 이끌고 캐리의 집에서 약 4km 떨어진 숲속의 어느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숲속 깊은 곳으로 대략 100m 정도 더 걸어 들어간 뒤 한 장소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는 캐리의 시신이 옆으로 누워있는 자세까지도 상세히 묘사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그곳에서 정말로 유해 한 구를 발굴해냈습니다. 스웨트팬츠와 옷, 신발, 그리고 치과 기록을 통해 그것이 틀림없는 캐리라는 것이 최종 확인되었죠.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마침내 진상을 밝혀낸 체드는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신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체드는 로버트에게 물었습니다. 사방이 빽빽한 나무들 뿐인데 그 긴 세월이 지난 뒤에 대체 어떻게 한 번에 이곳을 찾아낸 거지? 로버트가 대답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발견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려고 매년 가족들과 이곳으로 휴가를 왔거든요. 체드가 이 비통한 소식을 닉슨 가족에게 알렸을 때 가족들은 온몸을 떨며 오랫동안 아무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 때문에 흘린 눈물조차 이미 다 말라버린 지 오래였죠. 하지만 지금 그들은 마치 딸을 2번 잃은 것과 같은 처참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들 그 준비는 이 거대한 비극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로버트 존스는 1급 납치, 1급 폭행, 2급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18년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죄 인정 협상의 일환으로 이 형량은 그가 강도 혐의로 선고받은 15년 징역형과 동시에 복역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로버트가 캐리의 목숨을 앗아간 대가로 고작 3년의 추가 형량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반면 그의 아내 테레사는 협상 내용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로버트는 감옥에 수감된 직후 테레사와 이혼했습니다. 그는 2005년에 뉴욕 주립교도소로 이감되어 수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2011년 9월, 로버트는 처음으로 가석방을 신청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오세이블 포크스의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가석방위원회에 로버트의 가석방을 반대하는 연명 서한을 보냈습니다. 결국 그의 가석방 신청은 기각되었죠. 2018년 그가 낸 2번째 가석방 신청 역시 뉴욕 주립법원에 의해 단호히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마침내 2023년 8월에 가석방을 받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게리와 캐시는 딸 캐리의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애석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2007년 12월 3일 캐리의 남동생 조나단이 29세의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조나단에게는 어린 딸이 1명 남아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누나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딸의 이름을 캐리 닉슨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